자, 저들 왔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들 주신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김정수님이 주신 겁니다. 김정수님. 자, 이 질문은 주면 된다, 안 된다. 주면 안 된다. 이게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 그러나 중요하니까 잘 보자고요. 자,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우리 시험에 관련된 것들 제가 한번 싹 훑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구 수익률은 정이에요. 아니, 최소한 시험장에 곧 있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의 정의 정도는 읽어줘야죠. 뭐라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여기 포인트죠. 즉 모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무적인 의미는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받아야겠습니다.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다, 이런 말이.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테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걸 먼저 측정하죠?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하고, 이 기대 수익률을 측정했으면 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항상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구조죠.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항상 요거죠, 요거. 요 룰이 뭐예요? 요 룰이 바로 요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위험률이에요. 위험이 없더라도 뭔가를 최소한 보장받고자 한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금 이자 정도죠. 예금 이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항상 제 친구를 들었죠. 친구 성은 누구? 성은 오씨고 이름은 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이라는 친구가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야, 친구야, 나한테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 좀 해봐. 자꾸 투자를 권유한다고, 내 친구 오피스텔이. 그러면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이 오피스텔이라는 친구한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야. 아무리 친구여도.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야, 나 최소한 이자 정도는 네가 보장을 좀 해줘, 피스텔아. 이게 무위험률이란 말이야. 무위험률. 그래서 예금 이자가 한 2%대다 그러면, 야, 최소한 네가 한 2%는 보장해줘. 나도 이건 예금 이자니까 누구도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이 올린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할증,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나의 요구하는 수익을 올린다. 이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예금 이자를 뜻하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서 뭔가 달라고 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금 이자를 우리는 또 학자들은 뭐라고도 불러요?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죠. 시간에 대한 대가. 그래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게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요 지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무위험률이 하락했대. 요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하락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락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옳은 지문 이렇게 돼야죠.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요거 볼까요? 라라님, 까톡으로 온 질문이에요. 오늘은 카페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사업 수탁과 위탁 방식이 같은 말인가요? 네. 자, 이것만 제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정답은 같다. 정답은 같다요. 수탁과 위탁. 그런데 평가사 시험에서
평가사 시험에서 아주 어마무시한 함정을 한번 팠어요. 이거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도 제가 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사업 수탁과 위탁은 똑같은 말인데 일단 뭘 알아야 됩니까? 요게 지금 지주 공동사업이죠.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공동의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토지 소유자가 주체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를 고용합니까? 개발업자를 고용해서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부탁합니다. 위탁은 실무적인 용어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탁이란 말이에요. 위탁. 그러면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예요? 위탁자가 부탁을 한 사람. 이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자. 그 다음에 이 부탁을 받은 사람. 이게 수탁이잖아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개발업자예요. 수탁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위탁하는 방식이고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위탁을 받는 수탁 방식이고 이게 출제자가 대부분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위탁 방식을 하는 게 옳아요. 왜? 구조상 토지 소유자가 주체니까. 그런데 실수하라고 거꾸로 수탁이라는 말을 줄 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 소유자가 위탁, 부탁을 하는 자, 개발업자가 수탁자. 자, 그런데 밑을 보세요. 자, 신탁형이 있잖아요. 신탁형. 요 신탁형은 위탁형과는 다른 거죠. 이게 신탁형은 구별해야 돼요. 신탁형.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신탁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그런데 믿고 부탁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를 신탁 계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토지 소유자가 신탁자야. 토지 소유자가 신탁. 믿고 부탁을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신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 똑같이 수탁자라고 한다고. 수탁자라고. 아이고 어디 갔니? 수탁자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탁 방식에서 부족한 개발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 신탁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신탁 방식을 왜 토지 소유자가 활용합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신탁 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발의 자금은 신탁 회사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 회사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신탁자라고 줄 때가 있다고. 신탁자라고. 그럼 신탁회사라고 자꾸 암기하다가 신탁자 나오면 이게 똑같은지 알아. 똑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수탁자예요. 신탁회사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자, 다시 논점이 뭐냐? 신탁 방식에서 개발의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합니까? 그러면 신탁회사. 열에 9번 애가 나와요. 그러면 옳은 질문. 근데 신탁회사 대신에 뭘 넣기도 합니까? 그러면 신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준다고. 신탁자. 그럼 이 신탁자는 신탁회사가 아니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탁자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요거 주의 좀 하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요것도 질문 주셨어. 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이게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했죠. 그리고 시공을, 공사를 맡기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 요 세 글자를 뭐라고 불러요? 공사비라고 부르죠, 공사비. 그리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를 완성된 건축물로 대신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죠. 틀린.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 질문이 2개나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게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게 질문이 2개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질문이 들어오냐 봤더니, 이게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 문제더만요. 제가 바빠서 이번 전국 모의고사는 제가 분석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강성 시장이에요. 중강성.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내부 정보가 있어야죠. 주는 니은자. 그냥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되는 내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답을 봤더니 이게 틀린 지문을 찾으라는 건데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자, 얼른 한번 봐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요게 틀렸다 이러면 요건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 이윤을 묻는 거 요새는 거의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자, 우리가 뭐냐? 우리가 항상 암기했던 코드가 있죠. 약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즉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강성은 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셔. 효율적 시장은 어떤 논점을 담고 있냐 그러면 정보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논점이에요. 이 문제.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왜 이렇게 내부 정보라든지 현재 발표된 정보를 자꾸 찾아다니고 분석을 해요. 그냥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정상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 이윤이 아니라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힘들게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 초과 이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초과 이윤은요, 우리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대박, 요걸 말한단 말이에요. 요걸 대박.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대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효율적 시장의 논점이에요. 정보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넘는 대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암기 코드가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이고 중강성에서 내부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게 코드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 시험에서 정상 이윤이라는 건 자,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에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우리는 대부분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정상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고치려면 요걸 없애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항상 초과 이윤의 문제지 정상 이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상 이윤이 나오면 항상 얻을 수 있다고 해야 돼. 정상 이윤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항상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요거 나오면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요. 강성 시장은 여기 보면 진다 있어 가운데 무조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강성이 나왔어요. 강성.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합니다.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넘어가는 연습을 해줘야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건 확실히 맞았고, 요 두 개는 확실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3번, 4번은 그렇죠. 모르는 지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정답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은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은 야 3번 4번은 미스터국이 자주 강조한 내용이 아니야. 뭐 이거 뭐 동영이라든지 쪽집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안 낸 것 같아. 그러니까 1번, 2번, 5번에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것에서 정답이 있는 거야. 이건 난이도 조절용으로 넣은 거고. 그러니까 자세히 봤을 때 여기가 말이야 다 초과 이온인데 네가 정상이라고 돼 있네. 요놈이 틀렸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보자고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입니다.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 달성되는 거죠?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죠.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초과 이윤을 제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태박. 태박이 없대. 그럼 뭐 하려고 투기해? 태박이 없는데. 그러니까 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이라는 대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투자나 투기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은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초과 이윤을. 그러니까 대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 이윤만 겨우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요.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과 이윤이 사라져요. 그거 어디 있어요? 경쟁의 원칙이잖아요. 항상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만들어지고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윤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된다. 이게 경쟁의 원칙이잖아요. 감정평가의 가격 원칙 중에.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그죠 초과 이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시장은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이유에든지 완전한 경쟁을 통해서 초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접하고 부합된 시장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 주셨어요. 자, 여기는 상권의 경계니까 우리가 컨버스의 이론으로 치면 뭐라고 해줘야 돼? 컨버스의 이론으로 치면 분기점이라고 해줘야죠. 컨버스의 이론으로 치면 분기점. 자, 그런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로 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도시 쪽으로 항상 밀려가는 거죠. 작은 도시 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큰 도시인 A 도시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B 도시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A 도시가 크고 B 도시가 작게 해놨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두 사이의 거리를 그려볼게요. 자, 둘 중에 A 도시가 더 크잖아요. 이게 A 도시의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을 상권이라고 하죠.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구역인 상권이 A가 크다고 이렇게. 그리고 B는 조그마한 도시니까 상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두 상권의 경계는 어느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가 딱 중간이라면 중간에서 적은 도시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A 도시의 몸이 크니까 자꾸 경계가 밖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시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작은 도시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강릉 농땡이님. 요 강릉 농땡이님. 자, 고수십니다. 요새 제가 바빠서 질문을 좀 못 해드렸더니 직장남, 그 다음에 하늘호수짱님. 요새 아주 그냥 이분들은 제가 시험 끝나면 한번 크게 살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분만 지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보면 정말 요새 열심히들 많이 정보들 교환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도움을 주세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지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봐요. 이 질문이 이건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카페에 있는 질문이에요. 순영업소 2분자 우리 강릉 농땡이님이 이게 한 논리예요. 이게 쭉 제가 댓글을 쭉 보다가 강릉 농땡이님이 딱 한마디 했는데 진짜 출제자들 반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치밀하게 나오진 않아요. 자, 보세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순영업소득이 크죠. 크죠. 부채 서비스력을 뺀 게 세전이니까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즉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동일할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동일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놨냐. 시간 싸움이니까 항상 순과 세전의 크기를 비교하면 순영업 소득에다 동그라미 치고, 순영업 소득이 일반적으로 큰 것이고 예외적으로 동일할 수는 있지만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야죠. 순영업, 그래서 포인트, 아이고 말이 꼬이네. 최소한 순영업 소득이 크거나 동일한 거니까 순영업 소득이 작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X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OX를 찾으면 객관식에서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보세요. 세전현금 수지는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세전현금 수지가 크다고 나오거나 동일하다고,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작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작다라고 안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옳은 지문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요. 우리 강릉 농땡이님이 자, 요걸 좀 요거죠. 세전현금 수지률과 세후현금 수지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왜? 세전과 세후는 동일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의도로 여기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저도 이건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부채 서비스액이 있는 게 일반적이고 영업소득세도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물론 이 강릉 농땡이님도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에 접근을 하셨겠죠. 그런데 일침을 딱 가 있는데 삐릿다고 하더라. 출제자들 정말 문제 잘 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정말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제가 봤을 때 시험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지만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깊게 생각되나 봐요. 자, 그리고 이 룰과 승수는 다른 거죠. 요거 제가 오타 냈네요. 요거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에요. 세전. 오타.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수익률은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지금 주어가 세전이잖아요. 세전. 주어가 세전 현금 수지, 률은, 그러니까 률은 항상 수익의 크기랑 비례해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보다 크니까 뒤쪽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크다. 크다 나오면 되는 거죠.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승수는 수익률을 뒤집은 것이니까 수익이 크면 승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이 주어니까 세전이 더 큰 수익이니까 승수는 거꾸로 작아져야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죠. 자, 오늘 하루 동안 질문 온 것들 제가 정리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